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몇 개월 전 작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막힌 우연으로 20년 전 헤어졌던 오빠와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에게는 4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티격태격하는 남매도 많다지만 저희 남매는 달랐어요. 오빠가 저를 특히나 많이 챙겨주고 귀여워했어요. 아마도 오빠가 집안 사정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아빠와 살았는데 아빠가 안 계실 때면 오빠가 저 밥도 차려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잘 챙겨줬거든요. 그때는 오빠가 참 크고 어른 같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도 너무 어린 꼬맹이였네요. 집도 가난하고 아빠도 일 때문에 자주 안 들어오시지만 괜찮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오빠가 저를 데리고 자기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다녔거든요. 놀이터니 공터니 집 뒤에 뒷산도 막 뛰어다니고 어딜 가나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오빠도 친구들하고만 놀고 싶었을 텐데 제가 심심할까봐 혹은 저를 집에 혼자 놔두고 자기만 놀러 나가기 그랬는지 저를 꼭 데리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그 사고도 난 거였어요. 초여름이었는데 오빠가 친구들하고 뒷산에 있는 계곡에 간다고 같이 가자더군요. 저도 좋다고 따라 나섰죠. 뒷산에 있던 계곡 중간에는 물 웅덩이도 있었는데 오빠 친구들도 개구쟁이들이라 물에 막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놀곤 했어요. 오빠가 저는 얕은 데서 놀라고 했는데 오빠 말 안 듣고 몰래 웅덩이 쪽으로 갔다가 물에 빠져버린 거죠. 살려달라고 난리쳤고 저희 오빠가 물에 뛰어들어 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빠가 왼쪽 팔이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급하게 저를 구한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 밑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대로 팔꿈치를 찍은 거였어요. 오빠는 아프다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하필 저희 아빠도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오신다고 했던 때였어요. 타지에 공사 일을 가신다고 했거든요. 오빠는 아픈 팔을 잡고 끙끙대더라고요. 저도 너무 미안하고 아픈 오빠가 안쓰러워서 옆에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아빠가 와서 병원에 가긴 했지만 오빠는 그 일로 팔이 휘는 기형이 생겼습니다. 뼈가 아니라 팔꿈치 쪽 관절이 다쳐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저를 구하려다 팔에 기형까지 생긴 거라 어린 마음에도 오빠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럴 때마다 오빠는 괜찮다며 나중에 이거 다 고칠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나이는 어렸지만 참 의젓했어요. 저에게 오빠는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오빠가 5학년 때 일이었어요. 아빠가 일하시던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도 저희 남매 곁을 떠나신 거였어요. 어릴 때긴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상주 자리에 서 있는 오빠와 저를 고모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무 어릴 때라 죽음에 대해선 막연했지만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어요. 저보다 좀 더 컸던 오빠도 아빠를 부르며 펑펑 울었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저희 남매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너무 어린 데다 부모도 없는 우리 둘을 이제 누가 맡아주냐는 거였죠. 저희 친척들도 다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빠와 저는 보육원으로 가야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친척들이 상의한 끝에 저희 고모가 저를 맡기로 하고 외삼촌이 오빠를 맡기로 했어요. 사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저희 고모는 2명까진 좀 무리라고 했고 자식이 없었던 외삼촌이 그러면 오빠는 자기가 맡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렇게 오빠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라도 보급화되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게 어딨나요. 집 전화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고모 집으로, 오빠는 2시간 거리 지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그렇게 떨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고모 집에 가기 전날 저희 오빠가 펑펑 울며 제 가방을 싸주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오빠랑 그렇게 오래 떨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고모에서 몇 밤 자면 오빠가 다시 오는 줄 알았죠. 저희 오빠는 저더러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경훈아, 고모 말씀 잘 듣고 말썽 부리면 안 돼. 고모 힘들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돼. 알았지? 응. 오빠는 언제 오는데? 오빠도 외삼촌한테 말해서 한 번씩 갈 거야. 그러니까 고모 말씀 잘 들어. 절대 말썽 부리면 안 돼. 고모한테 말썽 부리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나 말썽 안 부리고 착한데 오빠가 왜 그럴까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행여나 더부살이 하는 제가 미움받을까봐 오빠는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고모 집으로, 오빠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고모에게는 딸 하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고모도 고모부도 다 좋으신 분이고 언니도 친동생 마냥 저를 잘 챙겨줬어요. 고모네도 없는 살림이었지만 제가 아쉬울 것 없이 참 잘해주셨어요. 고모부도 제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내색 없이 잘 해주셨고요. 편하고 좋았지만 한편으론 오빠가 자주 생각났어요. 오빠도 금방 고모네로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가끔씩 고모가 외삼촌네로 전화를 해서 오빠와 통화를 시켜줬어요. 오빠는 그때마다 저한테 고모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가 좀 멀어서 방학 때나 갈 수 있다고 그때까지 고모 말씀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방학 때 딱 한 번 보긴 봤어요. 외삼촌이 오빠를 데리고 고모네로 오셨더라고요. 오빠는 그 사이에 키도 더 커져 있었어요. 오빠는 저 주려고 문방구에 스케치북하고 색연필 선물도 사왔어요. 그날 고모네서 밥도 먹고 오빠랑 이런저런 얘기도 실컷 나눴습니다. 너무 즐겁고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외삼촌은 오빠를 다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엉엉 울며 오빠도 여기서 살자고 매달렸어요. 오빠도 울면서 또 올 거라고 고모 말씀 잘 들으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돌아가고 제가 고모에게 오빠도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는데 고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오빠를 보게 되길 기다렸는데 그 후로 오빠는 볼 수 없었습니다. 통화는 가끔 했는데 오빠가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통화마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점점 커가면서 오빠가 더욱 그립고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도 만날 방법도 없었어요. 고모집을 오기 전날 오빠가 몇 개 있지도 않은 가족 사진을 저에게 줬어요. 오빠와 저, 그리고 아빠가 같이 찍은 사진 몇 장이었는데 저는 오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때는 마냥 어려서 오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저도 점차 커갈수록 저와 오빠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고모에게 오빠 보고 싶다고 조르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연락이 끊겨 고모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또 아무리 고모가 저에게 잘해준다 해도 저는 결국 군 식구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오빠의 말대로 고모 말씀 잘 듣고 말썽 한 번 없이 자랐어요.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요. 고모 입장에서도 없는 살림에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게 큰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그토록 저한테 고모 말씀 잘 들으라고 한 거였고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고모에게 용돈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저에게 눈치를 주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못해줘서 미안해 하셨죠. 그렇기에 저도 더 엇나갈 마음 같은 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속에 품어둔 채 더 이상 오빠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를 하향 지원한 덕분에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까지 받으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수시에 붙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고모와 고모부, 언니에게 소고기를 산 적도 있어요. 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에 고모도 울먹이더군요. 너한테는 늘 미안하지. 네가 말썽 한번 안 피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늘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기특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했어. 네가 너무 빨리 처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고모랑 고모부 그리고 언니도 저 식구로 받아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경진이한테도 늘 미안했어. 좀 무리가 돼도 경진이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했나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외삼촌네하고 연락이 끊어질 줄은 몰랐다. 경진이는 저희 오빠 이름입니다. 고모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하나 맞는 것도 고모에겐 큰일이었다는 걸 알기에 저는 고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고모. 오빠도 외삼촌네랑 잘 지낼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 오빠 다시 찾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오빠 못 찾겠어요? 오빠랑 저 꼭 만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모에게 말하며 제 스스로도 다짐했습니다. 오빠를 꼭 다시 찾기로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제 나름대로는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오빠를 찾아보기도 하고 주말에 외삼촌이 예전에 살던 곳을 무작정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삼촌은 고모 말로도 자주 이사를 다닌다고 했고 이제는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찾을 방법이 인터넷으로 찾는 거였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른이 되면 오빠를 찾을 방법이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이라도 모아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흥신소 같은 곳이라도 의뢰를 해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으로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건 금방 찾는다 해놓고 나중엔 진행비 명목으로 돈만 계속 요구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돈만 날리고 중간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오빠를 마음속에 품어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조기 취업이 되어 회사를 다니다가 5년 만에 퇴사하고 카페를 창업했어요. 커피를 워낙 좋아하고 카페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제 가게를 열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브런치도 팔고 식사 시간에는 간단한 식사류도 파는 카페예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카페를 열었고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손님이 많아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직원도 2명 두었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더 바쁘고 정신이 없었죠. 저는 홀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게가 통유리라 밖이 다 보이는데 택배차가 앞에 정차를 하고 한 택배 기사분이 택배를 들고 가게로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그냥 힐끗 보고 제 할 일을 마저 했어요. 그런데 그 택배 기사분이 들어오시다가 나가시는 손님분과 부딪힌 거였어요. 바닥에 택배들이 떨어졌고 우당탕 소리가 나서 저도 그쪽을 쳐다봤죠. 택배 기사분은 당황하시면서 택배를 막 주우시고 저희 직원이 달려나와 택배를 같이 주었어요. 저도 무심결에 그 택배 기사분을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 오시는 분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 일을 마저 했죠.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니 직원이 택배를 놔두며 묻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깨지는 물건은 없죠? 음, 기사분이 택배를 떨어뜨리셔가지고요. 봤어. 근데 원래 오시던 분이 아닌 것 같던데. 그죠? 근데 팔이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팔이?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휘어졌다고 해야 하나? 직원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살았던 오빠가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팔이 휜 사람이 오빠만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어느 쪽 팔? 왼쪽이었나? 뭐 심한 건 아닌데 살짝 휘었더라고요. 저런 일 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려나?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앞에 서 있던 택배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막 고개를 돌려보니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정차를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오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달려가는 와중에도 차가 갑자기 떠나버릴 것 같아 너무 긴장되고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렇게 도착해서 차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기웃거리고 있으니 뒤통수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금방 차 뺄 건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기사분을 쳐다봤죠. 마스크를 썼지만 그 눈, 저희 오빠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우리 오빠였어요. 오빠! 나! 그 말에 저희 오빠도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리둥절하게 저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했죠. 나 경은이! 제가 울부짖으며 말하자 오빠도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경은아! 네가 어떻게! 그리고 저는 오빠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오빠도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지만 아랑곳 않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사무쳤습니다. 20년 전 어린아이였을 때로 돌아간 것처럼 오빠와 저는 부둥켜 안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오빠가 묻더군요. 어떻게 난 줄 알았어? 너 어디 있었는데? 저는 제 가게를 가리켰어요. 저기가 내 가게거든. 오빠가 아까 택배 떨어뜨렸잖아. 근데 우리 직원이 택배기사분 팔이 좀 휘었다는 거야. 왼쪽 팔이. 그래서 직감적으로 오빠다 싶은 거 있지. 세상에, 그랬구나.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오빠도 나 찾았어? 당연하지.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빠는 코를 훌쩍이며 얘기하더군요. 둘이서 또 그렇게 울다가 오빠가 말했어요. 아까 저기가 네 가게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처리하고 네 가게로 바로 갈게. 지금 일정이 엄청 밀려서 가봐야 되거든. 너 몇 시에 마치니? 9시 마치는데 기다릴 테니까 일 마치면 언제든 와. 알겠어. 그리고 오빠는 혹시 모른다며 제 전화번호도 저장을 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급히 떠나더라고요. 저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가게로 왔어요. 오빠가 일을 다 마치고 올 걸 알면서도 금방이라도 가게로 들어올 것 같아 계속 문을 기웃거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감까지 끝내고 직원들 퇴근시킨 후 기다리고 있으니 오빠가 오더라고요. 아, 미안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야 끝났네. 저는 힘들게 일하곤 오빠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아까 김밥 한 줄 먹었어. 있어봐, 잠깐만. 저는 급히 주방으로 가 요리를 했습니다. 오빠가 괜찮다고 했는데 20년 만에 만난 오빠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두어 가지 해서 급히 내놓았어요. 제가 음식을 내놓자 오빠는 또 저를 보며 울먹이더라고요. 너 진짜 많이 컸다, 경은아. 아까 일하면서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오빠가 울먹이자 저도 또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오빠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다 만나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식기 전에 일단 먹어. 먹고 얘기해. 이제 시간 많으니까. 오빠도 제가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식사 후 오빠는 그간의 얘기를 해주더군요. 외삼촌네로 갔는데 생각보다 외삼촌네 사정이 더 안 좋더라고. 외숙모하고도 사이도 엄청 안 좋고. 알고 보니까 이미 이혼 얘기 오가던 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라는 호까지 데리고 왔으니 외숙모하고 외삼촌은 자주 싸우셨어. 그러다 결국 외숙모는 집을 나가셨어. 그 후로 외삼촌하고 나하고 둘이서 살게 됐는데 외삼촌이 한 군데서 오래 일을 못하시고 자꾸 직장을 옮기셨어. 그러면서 이사도 자주 가게 되고 나중에는 지역까지 옮기게 되고. 오빠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동안 어린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치만 삼촌도 나름대로 나한테 잘해주셨어. 나 때문에 외숙모랑 그렇게 된 것 같아 늘 미안했지만 삼촌은 이제 삼촌이랑 나랑 둘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잘해주셨지. 그렇게 여기저기 옮기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고모네랑 연락도 끊겼어. 너랑 연락을 못하게 된 게 안타까웠지만 삼촌 사정 알면서 조를 수도 없었고. 그렇게 겨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혼자 살았지. 나도 네가 너무 그립고 잘 지내는지 걱정돼서 일하면서부터 틈틈이 너 찾으러 무작정 버스 타고 간 적도 있어. 옛날 기억 더듬어서. 근데 고모네도 이사했는지 다른 사람이 살더라고. 저희 고모도 제가 크면서 전세 만료 때문에 이사를 두어 번 갔거든요. 오빠는 그 때문에 저를 못 찾은 거였어요. 오빠나 저나 서로 너무 그리워하며 찾았는데 상황이 만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죠. 오빠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나는 고모가 아주 잘해주셨어.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오빠가 고생하며 살았다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그 말에 오빠는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고생 없이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고모가 그럴 뿐 아니지만 그래도 너 군 식구라고 눈치 주진 않을까. 부모도 없고 이제 오빠도 없는데 네가 기죽어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 얼마나 오빠 가슴이 미어졌는지.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저와 오빠는 거기서 또 한바탕 울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사실 이 구역 담당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내가 여기도 며칠간 하기로 한 거였는데 이렇게 너랑 만나게 됐구나. 참 고맙고도 소중한 우연이었습니다. 너무 서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감사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고생하며 살면서도 늘 제 걱정을 먼저 했던 저희 오빠. 저를 구하다 팔까지 다친 저희 오빠. 저를 늘 걱정했던 오빠의 염려 덕에 저도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잘 커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빠에게 받은 게 많은 제가 이렇게 오빠를 만난 건 앞으로는 제가 오빠에게 갚고 살라고 하늘에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후로 오빠와 매일같이 연락을 합니다. 오빠는 종종 선물을 사들고 저희 가게에 놀러 와요. 제가 빈손으로 오라고 해도 이제 이 정도 능력은 된다며 저에게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네요. 저도 오빠를 위해 통장에 돈을 조금씩 붓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선물로 주고 싶어서요. 우연처럼 만났지만 또 한편으론 서로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오빠와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렁탕집을 2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참 다양한 손님들을 봤는데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저와는 음식점 주인과 손님 그 이상이었던 그 손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아내와 설렁탕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아내와 제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고 결국 둘이서 살고 있죠. 남들이 자식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쓸쓸하겠다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나 아내나 워낙 친구처럼 사이가 좋다 보니 가게 운영하면서 내내 붙어 있어도 늘 재밌게 잘 지냈거든요. 자식 없어도 서로 돌봐주면서 몸 건강하게 성실하게 일했고 앞으로도 둘이서 오손도손 이렇게 살자 다짐했지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많은 편인데요. 그 남자 역시 이따금씩 저희 가게를 찾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옷을 굉장히 멀끔하게 입었는데 딱 봐도 비싸고 좋은 옷 같았습니다. 그런 옷을 잘 빼어 입고서도 투박한 저희 가게를 잘 오는 걸 보니 성격은 꽤나 수더분한 편인 것 같았죠. 전에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길래 보니 차도 비싼 외제차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희 집에 혼자서 올 때도 있었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는 사장님, 여기 맛있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해서 데리고 왔어요.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넋살을 떨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그랬죠.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네요. 제 친구들도 먹어보면 다 단골될 거예요. 그렇게 친근감 있는 얼굴로 한 번씩 와서 얼굴을 익히 알고 있던 그 남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희 식당에 아예 안 오더라고요. 한 번씩 오던 손님들이 안 오면 주인 입장에선 기다려지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요. 물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식당 말고 더 맛있는 곳을 찾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별로 안 먹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다가 안 오는 손님이 있으면 궁금하기도 해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남자 손님, 친구들 한 번씩 데리고 왔던. 알지. 옷 멀끔하게 입고 다니고. 요새 통 안 오네. 바쁜가 봐. 분위기가 사업하는 사람 같던데. 그런 것 같아. 차도 좋은 차더만, 젊은 친구가. 그래? 언젠간 또 오겠지.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그 남자가 저희 가게를 불쑥 들어온 겁니다. 아직 영업시간이긴 했지만 마감 시간이 다 돼갈 무렵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반갑더라고요. 마침 궁금했는데 그렇게 찾아와 주니까요. 잘 지내셨죠? 많이 바빴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와요? 밥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혹시 설렁탕 안 되나요? 돼요. 아직 불 안 껐어. 근데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기다려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그 남자가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고 씩씩해 보이던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푸석푸석 까칠해 보이고 너무 어둡더라고요. 사람 기운이. 옷은 여전히 좋은 옷이었지만 평소에 단정한 매무새와 달리 까치집 같은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몹시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기 사장님, 소주도 한 병 주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저는 소주도 갖다 주었죠. 갈 때 대리기사 필요하면 얘기해요. 명함 줄 테니까. 괜찮습니다. 차 없는데요, 뭐. 아, 그래요? 차는 두고 왔나 생각했죠. 저는 그리고 밑반찬을 갖다 주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 있나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자는 어두운 얼굴로 소주만 연거푸 마시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자꾸만 눈길이 갔죠. 잠시 후 설렁탕을 가져다 줬고 남자는 설렁탕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소주도 두어 병 혼자 마셨는데 그 모습이 영 안 좋아 보여서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기분 좋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괴로워 보였으니까요. 걱정이 돼서 그만 마시라고 말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식당 주인과 손님일 뿐인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다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돼서 그 김에 말을 했습니다. 저기 손님, 저희 곧 마감이 다 돼서요. 아, 그렇죠. 지금 바로 닫으셔야 되나요? 이제 대강 정리하고 문 닫아야죠. 괜찮다면 정리하실 동안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소주도 좀 남았고. 아, 정리하면 먼지도 날리고 할 텐데 괜찮겠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 안을 대강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주방 정리를 했고요. 남자를 힐끗힐끗 보니 얼굴에는 참 깊은 우울과 괴로움이 가득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저 사람 괜찮을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했죠.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다가 아내가 불러서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솥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있던 찰나였어요. 밖에서 우당탕 하고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뭔가 싶어서 급하게 나갔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 남자가 홀에 없었던 겁니다. 의자까지 뒤로 넘어져 있고요. 급하게 뛰쳐나가면서 넘어진 것 같은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는 쓰러진 소주병에서 흘러내린 소주가 흥건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혹시 토하러 간 건가 싶어서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등이라도 두드려 주려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봐도 그 남자는 없더군요. 아예 감쪽같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하게 괘씸한 기분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오자 아내도 걱정돼서 홀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간 것 같아. 어머, 음식값도 안 내고? 그렇지.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요즘도 음식값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 있나? 그러게.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 남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내는 다 쏟아진 채 빈병이 되어 뒹굴고 있는 소주병을 바로잡아 놓고 주방에서 쟁반과 행주를 들고 와 그 테이블을 치웠어요. 무슨 일이래. 이런 짓 할 사람처럼은 안 보였는데. 무슨 사정이 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렁탕 값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걸 안 내고 도망가요. 소주도 2병이나 마시고.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봐. 에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들어갔고 저는 왠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간 것보다 그 남자의 어두운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가게를 찾은 겁니다. 이번엔 옷도 수수하게 입었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단박에 알아봤죠.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때 못 내고 간 설렁탕 값이랑 소주값 계산하려고요. 그러면서 돈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돈을 그냥 받으면 됐는데 왠지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남자 손님, 그때는 표정이 더 안 좋고 어두웠거든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라고나 할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둡고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분명 그 남자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일단 말했죠. 식사는 했어요? 예? 그 남자는 저를 멍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앉아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 가봐야 됩니다. 아이고, 식사라도 하고 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헤이, 일단 앉아요. 딱 봐도 뭐 안 먹은 것 같은데. 여보, 여기 설렁탕 한 그릇.
저는 그 남자를 거의 강제로 앉히다시피 했죠. 남자는 손에 돈을 쥐고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은 그냥 무력하게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가시방석이라도 앉은 양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때 그렇게 도망가서 황당하셨죠. 그러길래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식당 하면서 그런 손님들 한 번씩 있어요. 또 손님께서는 우리 집 몇 번 왔었잖아. 내가 얼굴도 알고 있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다시 왔으면 됐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저는 반찬도 푸짐하게 담아줬습니다. 자, 따뜻할 때 한 그릇 먹어요. 혹시나 저녁 먹었어도 원래 그 나이 땐 또 먹어도 돼. 남자는 설렁탕을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보고요. 저는 불편할까봐 일부러 자리를 피해서 반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콧물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났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기 이거랑 오늘 먹은 거 됐어요. 그냥 가요. 예? 오늘은 내가 그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어. 우리 집 많이 왔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저번에도 괜찮아요. 내가 자식은 없지만 아들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냥 넣어두고 다음에 또 와요. 친구들 데리고 한번 팔아주러 오던가. 제 말에 그 남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쥐고 있는 돈을 억지로 그 남자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다음에 꼭 식사하러 와야 돼요.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남자는 조용히 가게 밖을 나섰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해서 씩씩하게 다시 밥을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에 그 남자를 다시 볼 순 없었습니다. 참 걱정되고 한 번씩 떠오르더군요. 다시 우리 가게를 찾지 않는 이유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가 있던 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건물주는 어느 건설회사였습니다. 말은 건설회사인데 하는 짓은 완전 양아치들이더군요. 주인이 바뀌고 몇 개월 뒤 다짜고짜 저희 보고 계약 해지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요. 아마 자기들이 저희 가게에서 뭘 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임대 기간이 5년 되지 않느냐 따졌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콧방귀 끼더군요. 건물 안전상 공사가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2년으로 전환하는 거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희도 못 나간다 하니 그때부턴 완전 똥배짱으로 나오더군요. 법적으로 소송할 거면 해보라며 자기들은 건설회사다 보니 재건축이나 명도 관련해서 일 봐주는 전문업체가 많다면서 어디 해보라 하면서요. 법을 교묘하게 비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거라는데 참 억울했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달라면 나가줘야 하는 건지. 저희도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며 버티고 또 버텼지만 갖은 수를 다 쓰더군요. 매장 앞에 폐자재를 놓겠다는 통보도 하고요. 게다가 실제로 놓아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나니까 그제야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게 입구가 막혀 있다 보니 저희 가게가 영업 안 하는 줄 알고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요. 세입자 보호하는 법도 많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겪어보니 법은 멀고 갑질은 참 가깝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평범하게 장사하는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몹시 힘들고요. 저와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자 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10년 넘게 장사해온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전주인이 있을 때만 해도 세를 비교적 싸게 주고 있던 곳이라 그런지 그만한 세를 주고 괜찮은 곳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맘때 아내도 척추염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다녀야 했는데 그게 보험보장 제외가 되는 바람에 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는 많아지고 시간 들여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한 자리에서 단골 만들어가며 오랫동안 장사를 잘 이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고 새로운 곳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참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즈음 운명처럼 저희 식당으로 그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그 손님이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아, 예. 저는 한 번에 못 알아보고 전에 왔던 손님인가 생각하며 약간 갸웃한 기분이었죠. 그 손님은 제 반응에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이라 저 기억 안 나시죠? 아휴, 미안합니다. 혹시 전에 오셨던 손님이신지. 저 전에 설렁탕이랑 소주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갔던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억이 탁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안 오는 이유가 안 좋은 이유는 아니길 바랬는데 이렇게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그 손님 손까지 잡으며 반가워했죠. 가게 손님이기 전에 일단 너무 밝아진 얼굴과 행색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줬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 세상에. 무슨 집 나간 아들이라도 돌아온 양 기뻐했어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얼굴에서 좀 더 나이가 보였지만 그래도 얼굴도 밝아지고 신수가 훤해진 걸 보니 참 좋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나다마다 그날 이후로 안 와서 걱정 좀 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온다고 약속드려놓고 많이 바쁘기도 했고 또 그간 외국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1년에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몇 번 와야 된다 하면서도 이제야 오네요. 그 말에 제가 그랬죠. 그래도 때마침 잘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그 말에 그 손님도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요? 여기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가라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법은 그런데 어디 법대로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그냥 나가주려고. 그래서 요즘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접을 수도 없으니 어쨌든 옮기기 전에 이렇게 찾아와줘서 다행이야. 제 말에 그 손님이 물었습니다. 알아보신 데는 있으세요? 글쎄 부동산에 얘기해서 알아는 보는데 워낙 여기 있을 때 그 전주인은 세를 싸게 줬거든요. 근데 알아보니 이 인근은 많이 비싸더라고. 쉽지는 않네요. 게다가 여기서 나름 단골도 꽤 만들었는데 가게 옮기면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많이 멀리는 못 가고 이 근처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이쪽에 큰 길로 나가면 교차로 쪽이요. 그쪽은 어떠세요? 아이고, 그쪽은 안 돼. 너무 비싸. 자리는 당연히 좋은데 세가 안 돼. 그래도 장사는 훨씬 잘 될 텐데. 당연히 장사는 자리가 반이니까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음식 자체도 좀 싸게 받는 편이라 남는 것도 크게 없고 그런 좋은 자리까지 갈 돈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여기 골목 쪽으로 한번 찾아보던가 그래야겠지. 손님은 제 말에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혹시 사장님, 사정이 그러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어떡해요? 교차로 쪽에 1층 안경점 있는 건물 아시죠? 안경점 옆에 있는 일본 라멘 가게가 조만간 개영 만료라서 나가기로 했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이 손님이 그런 정보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면서 대답을 했죠. 거기는 비싸서 안 된다니까. 괜찮으시다면 세는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드릴게요. 마음 같아선 아예 안 받고 싶지만 무상임대를 하면 세금 관련으로 복잡해지거든요.
대신 아주 싸게 임대해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가 해서 어리둥절하게 보았죠. 그게 무슨... 그 건물 제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작년에 매입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물까지 소유할 정도로 성공을 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아니, 정말로? 예, 계속 외국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도 있어서 작년에 매입했던 곳이에요. 필요하시면 그 자리로 들어오시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몹시 얼떨떨했습니다. 그 손님이 그 건물 주인이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생판 남인 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전에 자주 왔던 단골 식당이라 할지언정 결국 서로 이름도 모르는 남남인데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나 문득 겁나기도 했고요. 아니, 말만 들어도 고맙지만 그 정도 자리면 들어올 사람들 차고 넘칠 텐데 나한테 새까지 싸게 주면서 왜? 제 말에 남자는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내가 잊은 게 있나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구해준 적이라도 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혹시 다른 사람하고 착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장님네 설렁탕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살게 했으니까 사장님 맞으세요. 저희 집 설렁탕이 그 손님을 다시 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 손님은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돈 안 내고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저 원래도 사업하던 사람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제법 규모 있게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거고 제 스스로 자신도 있었죠. 좋은 차, 좋은 옷, 주변에 사람도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신기술 개발하는 문제로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던 기술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오는 건지 회사의 돈 문제까지 터졌고요. 회사가 도산 위기가 됐는데 제가 젊음까지 다 바쳐서 일궈낸 회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돈 빌리러 다니고 제 집이며 차까지 팔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쫄딱. 여차저차 회사 넘기고 빚은 정리했는데 그러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나름 성공하고 자만했었는데 갑자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니 참 힘들고 주변에서도 다 저를 비웃는 것 같고 그날은 다시 회사 일으켜보고자 친했던 선배한테 도움 청하러 갔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참담한 기분으로 오는데 나중에 보니 지갑까지 어디 잃어버린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진짜 딱 죽고 싶은 기분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배는 얼마나 고픈지 저도 모르게 이 설렁탕집으로 왔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설렁탕과 소주를 먹은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싶고 그리고는 아시죠? 저 도망간 거. 그 손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돈도 없는데 내일이라도 드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그때 저는 자신감도 아예 없어졌고 정말 망연자실 그 자체였거든요. 그 후에도 집에서 계속 술만 마셨는데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술만 계속 마시니까 갈수록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고 내가 망하니까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콱 죽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충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하여튼 죽기로 결심했고 제 주변도 정리했죠. 어떻게 죽어야 될지까지 계획해 놨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른 것보다 그 설렁탕 값을 안 낸 게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나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그건 꼭 갚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찾아갔어요. 참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어떻게 밥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느냐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 저한테 돈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질책도 없으셨고 그럴 수 있다며. 아들 같다며.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꼭 다음에 오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설렁탕 먹으면서 그래 다시 살자. 꿋꿋하게 다시 살아서 여기 또 먹으러 오자. 그때는 웃으면서 사장님께 이 얘기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오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설렁탕 한 그릇에 죽으려고 준비하고 결심했던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게요. 그전까진 정말 확고했거든요. 사실은 누군가 잡아주길 바랬나 봐요. 정신 차리라고.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딨느냐.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길 바랬나 봐요. 그 설렁탕 먹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길로 술 싹 치우고 정신 차렸습니다. 희한하게 다시 살아보려고 하니까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회사 운영할 때 알던 분이 기회를 줘서 그 밑에서 일을 했고 해외 대상 사업이라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 남자가 들려주는 말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저 어둡고 지쳐 보이는 그 손님에게 저희 집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한 것뿐인데 그 남자는 그 설렁탕을 먹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다니요. 물론 그때 그 손님이 정말 지쳐 보이고 깊은 어둠이 느껴졌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다시 음식을 드린 거였죠. 하지만 정말 그 손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제가 얼떨떨하게 아무 말도 않고 있자 제 손을 잡더라고요. 너무 늦게 말씀드리네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신 행동 결코 쉬운 행동 아닙니다. 저를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그럴 수 있다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그 따뜻한 설렁탕, 음식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손님의 말에 저도 그제야 가슴 가득 뿌듯함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때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와 준 거, 그리고 잊지 않고 나를 다시 찾아온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고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준 것만도 고마워요. 잘 돼서 더 고맙고. 사장님 덕이죠. 이제는 조금이나마 제가 돕게 해주세요. 저는 고마움에 그 손님의 손을 저도 한참이나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그 손님 소유의 건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가게세도 원래 내던 것보다 훨씬 싸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 필요한 인테리어며 공사도 다 맡아서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주 편하게 가게 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가게 이전 공지를 계속 해놓기도 했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때 단골 손님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몫이 워낙 좋다 보니 새 손님도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손님도 많이 늘어서 원래는 아내와 둘이 하던 것을 이제는 직원들까지 써야 할 정도로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아내도 그 덕에 치료에 집중하면서 일하는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었죠. 오히려 가게를 옮기고 더 잘 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 쫓아내고 저희 옆집들도 쫓아낸 그 건설회사, 결국 그곳을 다 트고 자기들이 음식점을 연 것 같았어요. 초반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엔 파리만 날리더군요. 있던 세입자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아서 훨씬 나아졌죠. 그 손님도 종종 놀러와 식사도 하고 가끔은 저와 술도 한 잔씩 하곤 합니다. 저는 자식은 없지만 그렇게 저희 가게를 찾아올 때면 꼭 아들이 오는 것처럼 반가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작은 선의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그 손님. 저 역시도 너무 힘들었던 그때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죠. 누군가에겐 고작 설렁탕 한 그릇일지언정 또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으니까요.
참 고맙고 귀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선의 하나가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늘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딸은 결혼 안 했고 아들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죠. 그런데 아들은 손녀가 10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다고 했고 결국 협의 이혼으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야 다 큰 성인이니 그렇다 쳐도 그 어린 손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죠. 보통은 엄마가 양육권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전 며느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걸리는 것 없이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었죠. 손녀다 보니 엄마 손에서 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애엄마 입에서 자식을 두고 걸리는 것 없이 라고 표현하며 새 출발하겠다는데 이제 남남이긴 하지만 참 끝까지 정 떨어진다 싶었죠. 제 입장에서도 귀한 손녀 그런 엄마 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키우게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더러 시연이는 내가 돌봐줄 테니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 내에는 갈라섰고 직장일 하는 아들 대신해서 손녀는 제가 많이 키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떠나갔는데 그때 운영 중이던 건물하고 식당은 다 제 명의로 돌려놓고 갔어요. 식당은 믿을 만한 점장이 있어서 저는 이따금씩 방문해서 관리만 하는 정도고 그 점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세랑 식당 수입 덕분에 사는 형편은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손녀가 아예 어린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돌봐주고 신경 써야 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제가 키우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랑도 떨어져 사는 거다 보니 얼마나 슬플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속 깊고 의젓한 아이여서 그런지 겉으로는 참 밝고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도 꿋꿋하게 잘 지내주는 손녀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가만 지켜보면 참 예쁘고 고맙기도 했죠. 저희 손녀는 저랑 있으면 조잘조잘 얘기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간식 같은 것도 곧잘 사와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그래요. 같이 사는 저희 딸도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손녀가 늘 옆에 있다 보니 외로움도 덜고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손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진 제가 전담해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두었어요. 시연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걱정 말라고. 너는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고요. 다만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냥 사귀는 정도만 하지 재혼은 나중에 하라고요. 자식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좋은 여자 만나서 새 가정 이뤘으면 싶기도 하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달랐습니다. 시연이가 많이 어린데 부모 이혼한 것 때문에 가뜩이나 속에서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그 어린 게 속이 깊어서 말은 못해도 골마 있을 거다. 게다가 곧 사춘기도 올 건데 행여나 네가 덜컥 재혼이라도 한다 하고 새엄마라도 데리고 오면 시연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느냐. 이혼만으로도 애한테 상처가 클 테니 누굴 만나도 재혼만큼은 시연이 대학 가고 나서 하는 걸로 해라 라고요. 아들도 제 말에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혼한 애엄마 때문에 질려서 이제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여자 만날 생각도 없답니다. 그렇게 아들과 얘기를 잘 끝냈고 별탈 없이 제가 시연이를 키운 지도 2년이 넘어갔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 만나고 있었어? 말 안 했잖아. 언제부터?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한 8개월 정도? 아니, 근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서로 많이 좋아하고, 가정도 이루고 싶고, 우리 둘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 여자도 이혼녀야? 예, 맞아요. 그럼 자식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뭐야? 저는 깜짝 놀랐죠. 결혼보다 더 어렵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 재혼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미 각자 자식들까지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덜컥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덜컥 결혼을 한다는 거야. 1년도 안 만났는데. 뭐 얼마나 만난 게 중요한가?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렇게 치면 시연이 엄마랑은 저 5년 동안 연애했어요. 근데도 결혼하고 줄창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잖아요. 진짜 인연이면 얼마 안 만나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뭐. 오래 사귀고 안 사귀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너는 이거 그냥 결혼이 아니라 재혼 아니야. 심지어 애까지 각자 딸렸다는데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쉽게 결정할 문제야? 너네 둘만 있으면 너 알아서 하라고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도 시연이가 있고 그 여자도 자식이 둘이나 있다며. 좋은 여자예요. 시연이한테도 친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자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쪽은 왜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완전 나쁜 놈이었지 뭐. 바람 피고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줬다나? 애들은 몇 살이길래 시연이랑 비슷해? 큰아들은 시연이보다 3살 많고 딸은 시연이보다 2살 많대요. 그럼 애들도 어리네. 그렇죠. 미진이가 저보다 1살 어리니까. 그 만난다는 여자 이름이 미진이야? 예. 참나.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럼 한창 젊은 아들이 독수공방으로 늙어 죽길 바라세요? 뭔 독수공방이야. 시연이가 있는데. 자식하고 마누라는 다르죠. 너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여자 만나는 건 좋은데 재혼만큼은 시연이 대학생 되고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2년도 못 지킬 약속을 왜 해? 아, 앞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땐 저도 진짜 결혼이라면 치가 떨렸다고요. 시연이 엄마 때문에. 근데 저도 미진이 만나서 다시 마음 떨리고 결혼하고 싶어질지 몰랐죠. 아휴. 왜 자꾸 그러세요? 다 큰 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혼한다는데. 너는 시연이 생각은 안 하냐? 시연이가 왜요? 시연이도 새엄마 생기고 오빠 언니 생기면 안 해롭고 좋지. 나는 모르겠다. 재혼해서 잘 사는 집들도 많다지만 시연이 입장에선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뭘 혼란스러워요? 재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엄마는 싫다고요? 그 여자를 안 만나봤으니 좋고 싫고 할 게 어딨겠어. 다만 너무 갑작스럽다 이거지. 좋은 여자예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시연이한테도 좋은 거라니까요. 엄마가 아무리 봐주신다 해도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시연이한테는 할머니보다는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만 생각해서 재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연이 생각해서 엄마 만들어주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집도 애가 둘인데 시연이를 그렇게까지 챙기고 생각해 주겠어? 그런 여자 아니라니까요. 시연이도 친딸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엄마 아들이 아무하고나 재혼하려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탐탁치 않아 하는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 본인이 결혼하겠다는데 지 행복 찾고 싶다는데 제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떻게 끝까지 말리겠습니까? 바짓가랑이 잡고 뜯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만 저는 손녀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은 제가 너무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내미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이제라도 인연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왜 말리느냐. 손녀한테도 새엄마긴 하지만 엄마가 생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에게 여자친구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진이라는 아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어요. 고생은요, 오빠가 태워줬는데요.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 세련됐고. 어쩜 이렇게 감각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딸이 건축 관련 일을 해서 몇 년 전에 싹 바꿨어요. 그렇구나. 집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은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미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도 잘하더라고요. 처음 본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애교 있게 구는데 비교하긴 그렇지만 성격이 예전 며느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전 며느리는 말도 거의 없고 표정도 별로 없고 뭘 물어봐도 시큰둥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진이는 내내 웃는 얼굴로 어머님, 어머님 하니까 참 밝고 명랑하구나 싶어서 저도 호감이 갔죠. 집에 인사하러 오는 거라서 제가 이것저것 잔뜩 차리고 있었는데 주방에 들어와서 싹싹하게 도우려고 하고요. 아이고, 옷도 예쁜 거 입었는데 됐어요. 나가 있어요. 밥만 올리면 되니까. 어머님이 식사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밥이라도 제가 펄게요. 주걱 어딨어요, 어머님? 아유, 됐다니까. 내가 할게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잘해요. 앞으로는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자주 볼 사이인데. 하면서 먼저 나서서 밥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워낙 곰살맞은 성격이다 보니 절에서 우리 아들도 푹 빠졌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학원에 갔던 손녀도 돌아왔죠. 왔어, 우리 시연이. 다녀왔습니다. 손녀는 그전에도 미진이를 몇 번 봐서 익숙한지 미진이에게 인사를 꾸벅 하더라고요. 시연이 왔구나. 반가워. 미진이는 손녀에게 가더니 머리도 쓰다듬고 예뻐하더라고요. 학원 잘 갔다 왔어? 네. 얼른 손 씻고 와. 할머니가 뭐 많이 차려주셨네. 배고플 텐데 얼른 먹자. 손녀에게도 딸 대하듯 다정하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네, 맞습니다. 같이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만? 오늘은 저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어머님.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진이는 조기살을 바르더니 저희 손녀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많이 먹어, 시연아. 저희 손녀 먹으라고 생선살 발라주고 반찬 밀어주는데 제 앞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날 손녀는 숙제한다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미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시연이가 좀 걸리는 게 커. 엄마 아빠 일찍 이혼하고 어린 게 마음에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새엄마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무슨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미지인의 아이들도 그렇겠지. 새아빠라고 해도 우리 아들이 낯설고. 저희 아이들은 이미 상우 씨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편해해요. 자주 만났나 봐. 네, 한 번씩. 시연이도 같이 본 적 있고요. 만나면 저희 아이들하고 시연이도 곧 잘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지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뭐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시연이를 제 셋째 딸이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의젓하고 참 좋아요. 마음이 가고. 그래. 그럼요. 제 입장에서도 재혼인데 마음이 안 가면 재혼을 어떻게 하나요? 어머님 걱정하실 일 없게 제가 잘할게요. 특히 시연이한테요. 제 걱정하는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저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워낙 밝고 싹싹해 보이다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연이에게도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연아,
너는 아빠가 새로 결혼한다면 어떨 것 같아? 너한테 새엄마가 생기는 건데. 시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이 할머니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아줌마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도 좋아요. 아줌마가 잘해줘? 네, 많이 챙겨주고 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사다 주세요. 그 집에 있는 언니하고 오빠는 만나봤다며? 네, 전에 한번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도 좋아요. 손녀는 좋다고 웃어 보였는데 저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죠. 그 어린 게 친엄마도 아닌데 뭐 얼마나 좋겠나요. 그냥 아빠가 워낙 아줌마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티를 내다 보니 그 어린 마음에도 좋은 게 좋을 것 같다 싶어 그런 거겠죠. 저는 시연이에게 네가 원하면 너는 할머니랑 계속 살자고 했는데 시연이는 아니랍니다. 결혼하면 자기는 아빠랑 새엄마랑 그 집 가서 살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다만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말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도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고 아들과 미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왕 허락하는 거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자 싶었죠. 그래서 제가 세놓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계약이 마침 끝나서 그 집에 아들 내외 들어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혼자 사택에서 계속 지냈었는데 재혼할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준 거죠. 평수도 널찍한 곳이라 5 식구 다 살아도 충분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한 6개월까지는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 왔어요. 시연이도 얼굴이 밝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연이에게도 잘하는 게 보이다 보니 반대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각자 사는 게 바쁘니 저희 집에는 이전처럼 자주는 않았어요. 애들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다 보니 이해했고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연이도 볼 겸 아들네 놀러 간다고 했던 저희 딸애가 다음날 보니 표정이 안 좋아져서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엄마, 나 어제 오빠네 갔다 왔잖아. 근데 아무래도 시연이가 왜? 아니, 요즘 날씨 많이 춥잖아. 내가 시연이한테 간식 사준다고 나가자고 했거든. 근데 애가 옷을 꺼내는데 이 추운 날씨에 패딩도 아니고 뽀글이 하나 입는 거야. 그것도 너무 낡고 큰 걸로. 뽀글이? 그 점퍼 같은 거? 그래서 시연아 그거 말고 추우니까 패딩 입고 가자 그랬는데 패딩이 없대. 그것만 입고 다닌대. 뭐? 옷이 없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오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 옷이 그게 뭐냐고. 한겨울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가만 보니 새언니네 애들 있잖아. 엄청 비싼 패딩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에 얼마짜린데. 뭐야? 새언니 애들 입고 다니는 것도 부실했으면 요새 오빠네 사정이 안 좋은가 싶었을 텐데 걔네는 그 비싼 패딩 입고 시언니는 패딩 하나 없이 얇은 뽀글이 하나 입는 거 있지. 게다가 그 뽀글이도 산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사이즈도 시연이한테 너무 크고 해진 거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속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시연이 옷이 그거밖에 없다고? 게다가 또 이상한 게 시연이 방에 수건 하나가 걸려 있는 거야. 무슨 수건? 만졌더니 신내도 나고 축축해. 그래서 내가 시연아 쓴 수건을 왜 여기 올려놨어? 그랬더니 계속 쓰는 거래. 자기 방에 놔두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죠. 그게 뭔 소리야? 시연이만 따로 쓰는 수건이라는 거야. 다른 가족들은 화장실에 걸어놓은 수건 같이 쓰면서 시연이한테만 수건을 따로 준 거지. 그것도 제대로 안 빨아주니까 축축하고 냄새나고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집에선 수건을 다 따로 쓰냐고 했더니 시연이 하는 소리가 자기만 따로 쓴대. 새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뭐가 어째?
새언니가 우리 집 오면 시언니 잘 챙기잖아. 그래서 몰랐는데 어제 그 집 가보니까 애 표정도 안 좋고 새언니 눈치도 자꾸 보는 것 같고 애가 자꾸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해 엄마. 시언니 그 집에서 구박받는 거 아닐까? 저 그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집 가서 따지려고 하다가 일단 참았어요. 딸이 직접 느끼긴 했지만 앞뒤 사정을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아들을 불러다가 자초지종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퇴근하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요. 애들 말고 니들만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어제 상희가 시연이도 볼 겸 너네 집 갔지? 네, 맞아요. 아가씨 오셨죠. 저 그 말에 봉투 하나 꺼내서 앞에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지 뭐긴 뭐야. 시연이가 이 날씨에 패딩 하나가 없이 다닌다던데 애 패딩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내가 돈 넣어놨다. 당장 가서 사줘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애가 낡고 해진 뽀글인가 뭔가 그거 하나 있었다던데. 며느리는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아가씨가 오해를 했나 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시연이도 패딩 있어요. 저희 애들 것보다 더 비싼 걸로 사줬는데요. 패딩이 있다고?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근데 왜 없다고 그래? 애가 이 추운 날씨에 왜 얇게 입고 다니느냐고. 시연이가 그 옷을 워낙 좋아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맘때 애들 고집이 얼마나 세요. 제가 시연아 추우니까 패딩 입고 가 그래도 자기는 그 옷이 좋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냅둔 거죠.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손녀에게 물었을 땐 패딩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무슨 소리냐고 더 비싼 걸로 사줬다고 본인이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엄마 상의 말만 듣고 이러면 어떡해. 이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럼 수건은 뭔데? 무슨 수건? 아, 시연이 방에 있던 수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아, 그게요. 시연이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수건이 2개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공용 수건 쓰고 나머지는 하나 갖다 놓고 네 방에서 편하게 닦으라고 그랬던 거죠. 머리 말릴 때 쓰라고요. 아가씨가 그거 보고 오해했나 보네. 며느리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아들이 더 펄쩍 뛰더군요. 아니 걔는 오해할 게 뭐 있다고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래? 하지만 듣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느리는 오해라고 그러는데 말을 만든 것 같고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자 며느리는 먼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진 아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오히려 섭섭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시연이를 제 친딸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보고 계모라고 해도 저 마음만큼은 시연이에게 친엄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면서 눈물도 안 나는데 훌쩍이더라고요. 아들은 저한테 왜 괜히 그러시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느냐며 따지고 있고요. 저는 뭔가 석연치는 않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아들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섭섭해요. 미지도 집에 가는 길에 울었어요. 뭘 울어? 내가 뭘 어쨌다고. 안 울어요, 그럼? 엄마가 사람을 무슨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잖아요. 몰아간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다 해명했잖아요. 그게 뭔 해명이야. 패딩은 내가 본 적이 없고 수건도 그 냄새나는 수건을 시연이 방에 놔두고 쓴다는데 애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설령 2개 쓰라고 해도 방에 있는 수건은 제때 갈아줘야지. 엄마, 애가 셋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해주냐고요. 시연이가 애도 아니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너 네 와이프 역성 드는데 내 말 잘 들어. 네 새끼는 네가 챙겨야 되는 거야.
미지이도 사람인데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한테 당연히 마음 가는 거지, 시연이보다. 그럴수록 너는 더 시연이 챙기고 해야 되는 거야. 너 전처럼 네 생활하느라 바빠서 시연이는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제가 언제요? 그랬잖아. 나한테 맡겨놓고 제대로 애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엄마, 내가 시연이 아빠인데 그렇게 하겠어? 아, 그리고 애들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니까요. 엄마, 제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아들이 이혼 2번 하는 거라도 보고 싶으세요? 뭐가 어째? 나 미진이랑 잘 지내요. 애들도 나 아빠로 잘 따르고.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괜히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들은 예전에도 손녀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애정은 있겠지만 자식보다 본인 생활이 더 중요했었죠. 아들 본인은 결혼 생활에 만족했기에 자식인 시연이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말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들 네가 애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 왔더군요.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시연이에게 패딩을 입혀서요. 그런데 앞만 봐도 패딩이 너무 새 것 같은 겁니다. 제 얘기 듣고 새로 급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역시나 시연이를 열심히 챙기고 저한테도 잘 보이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인 저는 느꼈습니다. 손녀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고 새엄마의 눈치를 자꾸 본다는 것을요. 밥을 먹다가 손녀가 물을 조금 쏟았는데 흐르는 물을 닦기도 전에 며느리 눈치부터 슬쩍 보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평소에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 싶은 겁니다. 저는 그 후 저희 딸에게 시연이 학교 갔다 오면 좀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녀가 집으로 왔고 밥 먹이고 일부러 살살 물어봤죠. 시연아, 할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 집의 제일 대장이 할머니야. 알지? 네. 새엄마가 혹시 갑자기 패딩 사주든? 제 말에 손녀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요, 원래 있던 거요. 그러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 근데 고모 놀러 갔을 땐 왜 없다고 했어? 깜빡했어요. 패딩 있는 걸 깜빡했다고? 네. 손녀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시무룩해져 있더라고요. 수건도 네가 머리가 길어서 새엄마가 2개 쓰라고 하나는 놔뒀다는데 그게 맞아? 네? 아, 네. 시연아, 할머니한테는 다 털어놔도 되는데 할머니는 시연이 편이잖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할머니도 시연이를 위해 나서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시연아, 예전처럼 할머니랑 같이 지낼래? 고모도 요즘은 시간 많아져서 자주 집에 있는데. 아니요, 저는 엄마 아빠랑 지낼게요. 손녀는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뭔가 찜찜한 기분은 계속 드는데 손녀가 저렇게 말을 하니 저도 일단 입을 닫았죠. 저는 그렇게 딸에게 말했는데 저희 딸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찜찜하답니다. 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결국 딸이 시연이를 따로 불러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손녀가 그 집에서 구박받고 있는 거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딸은 시연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 표정이 굳은 채로 집에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니까 딸이 해주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연이도 처음에는 저한테 말했듯 고모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고모가 애둘러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결국 울면서 말을 했대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 있으면 시연이만 빼놓고 외식을 가거나 자기들끼리 뭘 시켜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시연이한테는 배달 음식 시킨 거 조금 덜어서 방에서 먹으라고 준답니다. 나오지 말라 하고요. 자기들끼린 거실에서 하하호호 먹으면서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도 똑같이 밥을 남겨도 시연이한테만 끝까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먹다 남기면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냐고 화를 낸답니다.
할머니나 아빠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만 있으면 새엄마가 엄청 차갑고 무섭게 한대요. 그래서 준비물 살 돈이나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하는데 아빠는 자꾸 새엄마한테 말하라고 하니 곤란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시연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그거 모아놓은 걸로 쓴 적도 많대요. 저희 손녀는 필요한 돈도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하는 거였죠. 옷도 안 사주고 지금 신고 다니는 운동화도 며느리 둘째 딸이 불편해서 안 신는다고 했던 걸 시연이더러 신으라고 줬답니다. 근데 그게 시연이한테는 좀 큰데도 그냥 신으라고 줬대요. 새 신발이나 다름없으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딸 안 신는 걸 버리듯이 준 거였죠. 사이즈도 안 맞는 것을요. 저희 딸이 그날 얘기 듣고 보니 시연이에게는 너무 큰 운동화인데 자꾸 벗겨지려 하니까 운동화 끈을 엄청 세게 메어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패딩도 제가 한바탕 난리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 데리고 가서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시연이한테 그랬답니다. 할머니가 물어보면 예전에 산 거라고 하라 했다고요. 애한테 협박을 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안 했냐 하니까 새 며느리가 시연이에게 잘 그랬대요. 네가 쓸데없는 소리에서 할머니가 화나면 너네 아빠는 또 이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거다라고요. 너네 엄마랑 한 이혼도 너 때문에 한 건데 또 너 때문에 아빠 이혼하게 만들고 싶냐는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쓸데없는 소리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다. 할머니도 고모도 네 편은 아니다 그랬대요. 그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해놓으니까 그 어린 게 할머니한테도 고모한테도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래도 제 오해고 노파심이길 바랬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새며느리는 저희 손녀를 괴롭히고 방치하고 언어폭력으로 확대했던 거죠. 저는 저희 딸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들 집 찾아갈 거라고요. 저희 딸도 당장 시연이 데리고 올 거라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네 집 주차장을 도착했는데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왔는지 차에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여기 갑자기 웬일이세요? 너네 집 올라가. 무슨 일인데요? 빨리 올라가. 그 말에 아들이 저희 딸을 노려보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또 이상한 소리 했지?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뭘 이상한 소리를 해. 오빠는 오빠 자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뭐가 어째? 이게 진짜? 그만하고 빨리 못 올라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거다. 너한테 내 집 주고 불편할까봐 집들이 때 말고는 여기 온 적이 없는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이 어쩌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본인이 더 어이없어 하며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아들 뒤에 제가 있자 며느리도 깜짝 놀라는 얼굴인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저는 또 한 번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치킨하고 피자 시켜서 거실상에 잔뜩 펼쳐놓고 자기 애들이랑 먹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시연이는 없었죠. 시연이는 뜬금없이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뭘 시켜 먹으면서 시연이는 같이 먹고 있지도 않았던 거죠. 시연이 말처럼요. 그 모습에 저는 눈이 돌아서 시연이 방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방이 무슨 냉골인 겁니다. 거실은 따뜻한데 방은 보일러를 켠 적이 없는지 냉골인데다 이불도 얇은 혹겹 이불 하나 올려져 있더군요. 게다가 책상에는 접시 하나에 피자 하나, 닭고기 2개 올려져 있는 게 덩그러니 있었죠. 같이 먹지도 않으면서 애한테 꼴랑 적어주고 방에서 혼자 먹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딸한테 들은 것보다 실제로 보니 더 기가 찼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상우, 네가 직접 봐라. 음식을 시켜놓고 시연이는 같이 먹지도 않고 방에서 꼴랑 익어줬다. 이게 말이 되냐? 먹는 걸로 차별을 해. 게다가 방은 왜 이렇게 춥고 이불은 또 저게 뭐야? 이 날씨에 저 이불이 말이나 돼?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며느리는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이건 시연이가 많이 안 먹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덜어준 거예요. 시연이가 다이어트 하나 봐요. 저 그 말에 눈이 돌아서 접시 위에 닭고기를 며느리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애가 빼빼 말라서 뼈밖에 없구만. 다이어트?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니? 네가 뭔 소리에도 믿어주는 척하니까 시어머니고 뭐고 우습게 보여?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고 있어? 엄마!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네 새끼는 네가 똑바로 보라고 했지?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네 새끼는 이 능골 같은 방에서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애비라는 놈이 이렇게 자식한테 무관심해? 이러려고 재혼했어? 내가 시연이 놔두고 너 혼자 결혼하라고 했지? 아, 지가 그러겠다고 했다잖아. 지가 안 먹는다는데 왜 이 사람한테 그래? 라면서 며느리 역성들며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김시연, 네가 말해봐. 네가 새엄마한테 이것만 먹겠다고 한 거지? 맞지? 그 말에 시연이가 울먹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맞다잖아요. 왜 내 집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데? 아, 당장 나가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잘 살고 있다는데 왜 자꾸 와서 트집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사실 나 다이어트 한 적 없어. 새엄마가 이거나 먹으라고 주고 갔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배고프다고 해도 뭐라고 해서 그냥 이것만 먹는 거야. 새엄마가 용돈도 잘 안 주고 준비물 사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용돈 달라고 하면 나한테 돈 물어가는 귀신이라고 하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저도 눈물이 왈칵 났죠. 아들놈도 그제야 멈칫하더라고요. 얼마나 지 새끼한테 관심이 없고 너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애를 닥달했을지. 어린 게 여태까지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시연이를 꼭 안아주었죠. 내 소중한 손녀가 여기서 눈칫밥 먹으며 외롭고 서럽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저도 자식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시연이 짐 대강 챙겨서 시연이 데리고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연이는 내가 키울 거다. 아, 엄마! 시끄러. 너는 아빠 자격도 없어. 어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식은 밥을 굶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내팽겨쳐. 내가 시연이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아,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애를 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렇게 아들이 저를 말리는데 뒤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는 겁니다. 오빠,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해. 일단 시연이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저는 걸음을 멈췄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에게는 저희 시연이가 없었으면 좋겠는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저희 아들만 데려다가 돈 버는 역할 시키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살고 싶은데 저희 손녀는 그렇게 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녀만 구박하고 냉대했던 겁니다. 제가 시연이 데리고 간다고 하니 얼씨구나 그러라고 냅두는 걸 보는데 그제야 새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겠더라고요. 의도까지 눈치챘는데 그대로 순순히는 못 가겠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챙겨왔던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 계약서는 아들에게 이 집 살게 해주면서 임시로 썼던 계약서였어요. 제가 아들네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제 집에서 살게 해준 건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전세로 들어온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써둔 거였죠. 하지만 말 그대로 임의로 써둔 거고 제대로 된 공증이나 인증을 해둔 계약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전세금이라고 받은 것도 없고요. 그저 임시 방편으로 써둔 것이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나 너네한테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다. 한 달 주마. 그 사이에 집 구하고 여기 있는 짐 싹 빼서 나가. 안 그래도 이 집 살려는 사람 많은데 이참에 그냥 금매로 팔아버릴 테니까.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눈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엄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 이러는 법이 뭔데?
내가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 다 좋은데 시연이 하나만큼은 상처 안 받게 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어. 근데 이게 다 뭐야? 김상호, 네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건 못 봐주겠다. 눈 뒤집어져서 살림을 차리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근데 네가 애 아빠면 자식한테 상처 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시연이한테는 이 집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빠인 너밖에 없었을 텐데 꼬라지 보니까 너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네. 네 마누라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야. 시연이한테 너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애한테 그러고 있었던 거지? 내 말 틀렸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연이가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떡하니 네 딸만 차별받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네가 아비로서 지금 당장 뒤집어 엎어도 뭐할 판에 너 지금 하는 꼴을 봐라. 와이프 치마폭에 단단히 쌓여가지고 내가 이런데도 뭐 예쁘다고 너네를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야 되냐? 그래도 자식이라서 한 달 말미 주는 거다. 내 집에서 당장 짐 챙겨서 나가. 나 너네들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 오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 어머님 여기 없다. 얻어먹을 거 있는 나한테는 살랑살랑거리면서 그 어린 것한테는 이런 식으로 굴어? 가증스럽기는. 니들끼리 그러고 살아. 나는 너네 안 보고 살 거니까. 다만 내 집에서는 당장 나가. 저는 그렇게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바로 부동산 전화해서 집 내놓는다고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내달라고 했어요. 아예 팔아버려야 딴 생각을 안 할 것 같았죠. 원래도 인기가 좋은 곳인데 급매물이다 보니 산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느냐 생 난리를 치면서 시연이까지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지만 손녀 못 뺏긴다고 법적으로 다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가 학대받은 증언 충분하고 제가 친할머니인데다 경제적인 여유도 충분하기에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네 새끼 그렇게 방치했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어디 부모 자식 영까지 끊을 생각이면 네 마음대로 끝까지 해보라고 했죠. 제 성격을 아는 아들도 결국은 잘못했다고 자기도 이런 줄 잘 몰랐다고 하면서 시연이 말고 집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은 투자에 많이 묶여있고 당장 쓸 돈이 별로 없답니다. 애엄마도 원래도 돈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들에게 등신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주었습니다. 네 자식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도 그 여자랑 계속 살 생각을 하냐고요. 제 속으로 나았지만 제 아들의 정신 상태가 놀랍더라고요. 저는 니들이 어쩌고 살던지 알아서 하는데 집은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빼라고 했어요. 집도 곧 팔릴 것 같으니 자꾸 질질 끌면 법대로 하겠다고요. 제가 한 번 아니다 하면 끝까지 아닌 사람인 것을 아들도 잘 알기에 결국 한 달 가까이까지 버티다가 이사 나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아예 연락 끊었는데 나중에 딸한테 들어보니 엄청 외진 동네에 있는 빌라 하나 겨우 구해서 이사했답니다. 그런데 새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애들 데리고 사냐고 생 난리를 피웠답니다. 그래서 아들도 네가 먼저 내 딸 찬밥 취급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새끼들만 중요하냐며 그제야 대판 싸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가 결국 별거 하면서 아들만 따로 나와서 사택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본인 자식은 구박받으며 지내는데 남의 자식들 입히고 먹이느라 쎄빠지게 일하는 아들놈이 얼마나 바보 등신같이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다 지가 자초한 일인 것을요. 시연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초반에는 시연이도 자기 때문에 아빠가 또 이혼하는 거냐며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건 아빠의 인생이자 선택이고 시연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아빠가 미안해해야 될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다시 예전의 밝은 손녀로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딸도 일을 많이 줄인 상태라 시간이 많아서 손녀랑 놀러도 잘 다니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 혼자 참 외롭고 서글펐겠구나 싶어서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더 늦지 않게 알아채고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해요.
얼마 전 손녀가 저에게 할머니랑 고모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고 하던데 그 말이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철이 들고 의젓해진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아들하고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손녀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희 손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신경 쓰고 더 밝고 젊게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